유튜브가 켜져야 시간을. 자, 실시간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밀듯 밀려오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신가요? 예.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스탠바이. 숨 쉬는 것도 정치다. 152번째 152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민주연구원 꼬이네.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최근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민석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전히 저희 셋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김현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새날의 종신총재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요. 바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유출한 건이 지금 아주 핫 이슈죠. 그 관련된 외교관도 귀국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이게 지금 주미대사 이하 전 직원을 현지에서 감찰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우선 저는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생계가 곤란해서 군대를 안 가셨던 분인데 보니까 재산이 한 23억? 신고 재산이요? 자수성가 하셨겠죠. 네. 근데 조선일보에 어쨌든 31년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돼서 일단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낼 때도 이분이 당시에 편집국장이셨던 전력이 있고요. 이 뒤에 이분 특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죠. 그다음에 이 고교 선배인 각상도 민정수석하고 그때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되어 있을 때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장제원 리스트 관련해서도 이분이 빼놓을 수 없는 그 역할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거고, 그 이어서 지금 이제 외교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고교 후배, 1년 후배인가요? 그분한테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3차례 정도 기밀을 받아서 이제 3월, 4월에는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하고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질의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 특권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로 어쨌든 그 정말 온 국민이 경악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문제는 강효상 의원의 이 태도도 문제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무원을 탄압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구걸외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 강효상 의원이 형법에 저촉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검찰에 고발된 이후에 어쨌든 강효상 의원의 뭐 도드라진 발언은 없는데, 그 후배로부터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가 이제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본인한테 달라고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밀을 기밀에 국가기밀 상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것도 정론관에서 브리핑 형태로 했다.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어떻게 집권 여당을 했다는 이 제1야당이 천연덕스럽게 이런 짓을 하는지, 불법 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지금 천영우 전 수석을 했던 분도 묵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출당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그런 유해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김숙 전 외교부 차관이 후배의 앞길을 망쳐먹었다라고까지 얘기를 격앙되게 했는데 결국은 하여간 강효상 논란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전 대변인님의 훌륭한 논평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외교부라고 하는 곳은 아직 벌집 수져놓은 것 같은 발칵 뒤집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 귀국해가지고 일성도 그렇고 차관 새로 임명되신 분도 일성도 그렇고 조세영 제1차관이에요. 이렇게 가면 일단 이게 재발 방지가 더 훨씬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일단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에서 있을지 모르는 일종의 스파이짓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그 시범 케이스를 위해서라도 이분은 10만 명 파면까지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고 또 사법 조치는 조치대로 받아야 되고 거기에 강효상 의원이 먼저 이제 그 요청했다고 하니까 똑같은 기밀 누설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징역 5년 이하죠.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네. 벌금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요새 뜨는 미드 중에 조금 떴었죠. 이미 처음 지났는데 네. 지정 생존자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형님이 또 그 와중에 항상 이런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 저 본방사수는 못해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야 이거 재밌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중에 다는 못 보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보이는 거는 제가 좀 챙겨 보는데. 김민훈 교수님이요? 네, 예. 아. 지정 생존자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드 좋아하는 분들. 그게 이제 시즌 1 끝나고 시즌 2 들어갔는데요. 그게 이쪽의 가상 상황으로 미국에서 의회와 뭐 모조리 폭파되는 그런 테러 상황이 돼서 한 명이 딱 지정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사람이 이어받으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다음 상황을 대처하는 걸 그린 드라마예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새로 대통령이 된 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펼쳐 나가다가 그 부인, 영부인한테 이 기밀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너무 그것이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뭐 궁금해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그런 기밀과 관련된 한 컷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번 상황은 말이죠. 보면 이게 대사관 안에 있는 직원이 지금 10명인가 12명인가가 다 뭐 돌려받는지 그래서 이제 감찰을 받았는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규정상은 대사만 볼 수가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던 모양이어서 그것은 외교부 자체에서 관례와 어떤 규정에 따른 엄격한 감찰이라든가 향후 대처와 처벌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꼭 그 외교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등 어떤 국익을 다루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이런 기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이번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강효상이라는 국회의원이 거기가 조선 출신이잖아요. 옛날에도 사고를 엄청 쳤던 분이고 사고 시리즈를 보니까 진짜 화려하더만요. 계속 사고를 쳤던 분인데 본인이 요청을 해서 기밀을 유출하게 한,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기밀 유출을 이제 본인이 끌어낸 건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놓고 이제 드러내고 그걸 알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명색이 공당인데 공당이라면 가령 자기 소속한 멤버가 뭐 의도적이든 또는 실수든 해서 잘못이 이루어졌다면 빨리빨리 털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놓고 같이 옹호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보면 저게 일종의 조폭 비슷한 거죠. 조직 범죄 내지는 알고 하는 범죄, 배째라. 그러니까 그렇죠. 지능 범죄에다가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조직적 인테리 범죄 비슷한 건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보수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어떤 사회의 질서나 가치 이런 것을 유지해 주는 게 보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야 정말 이제는 양심도 없는 정말 그런 이제 지경에 달한 것이어서 그 강효상이라는 분의
어떤 멘탈도 참 놀랍지만 거기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의 집단 멘탈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미 저 국회의원들 또는 원내의 정당이라는 멘탈이 이미 다 붕괴돼서 우리가 이미 그전에도 해체 청원을 하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말 저건 해체 외에는 답이 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습성이 무섭다고 그 이제 박정희 정부 하에 독재의 후에 독재자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그 연루해서 무슨 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조작해내고 그다음에 그 어선을 운행하던 그런 어부들을 북한 간첩이라고 조작해내고 대학생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무고한 그런 희생과 그 고문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고 5.18 강조 시민 학살하고 이랬던 것이 그대로 몸의 습성으로 배어 있어서 공작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온갖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부 언론과 협잡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던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진행돼 와서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그렇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효상 의원은 편집국장 시절에 아니 TV조선 보도본부장 시절에 했던 그 짓을 그대로 정치권에 와서 한 거예요. 저 근데 강효상 의원이 그때는 삼성 거기 해가지고 뭐 좀 네, 문자 문자 날리고 아유 보내고 감사합니다 이거 했던 사람이죠. 안종범 경제수석과 그때 정찬호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에 보면 강효상 국장이 세게 그 기사를 막아주기로 했다, 써주기로 했다,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 장충기 전 부사장인가요? 그분하고 문자에서도 뭐 감사합니다. 뭐 부인이 티켓은 잘 받았는데 필드 나가는 것은 부인이 뭐 거절해서 한 번 더 상의해보고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이제 보도국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장제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범죄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얼마 전에 하여간 봤던 그 재벌 3세가 자기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뭐 하니까 막 그냥 죽여버리고 영화에 이제 있었는데 여튼 이렇게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선진화법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저 천영우 전 수석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꼴보수의 이 외교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전에 그 지금 외교부 차관하시는 조현 차관과 저 천영우 수석이 같이 다 같은 시기에 제가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좀 입장이 친일적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참 그 이후로도 지금 북핵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아주 너무 극단적인 보수 입장을 취해서 참 야 저런가 하는 분인데 그런 분조차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라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반기문, 천영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김숙 차관까지도 하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최소한의 네. 공직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그분 역시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안 검사로서 자기가 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이 명분 있는 것처럼 그동안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에 대해서 자기 직접 멘트가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황교안 대표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거 저거 대해서. 할 말이 나경원 있겠어요? 원내대표는 했고요. 저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죠. 아니 말을 해야지.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법관이고 그러면 법관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법관인데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도 보면 하여간 그래서 일단 요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이게 집단적인 이 범법 집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단계로 간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사건이 또 터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지는 느낌. 원래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한교안 당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원천 무효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면 국회에 들어올 용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한교안 대표가 그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를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이 강효상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이잖아요. 뭐 내심 어쩌면 보면 더 쾌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코멘트를 안 한다는 얘기는 가타부타. 아 그래요? 관심이 없다. 뭐 야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개파가 등장해? 저는 그렇게 해석이 하긴 되죠. 홍준표 왜 다른 얘기는 다 칭찬을 하던가 아니면은 신속하게 사과를 하는데 강효상 의원의 이 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 홍준표가 또 강효상을 대구에 꽂아줬죠. 꽂아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그 황교안 대표는 이거를 내놓고 칭찬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내놓고 비판도 안 하면서 일단 너 조금 더 두들겨 맞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런 심리도 제가 볼 땐 있는 조금 거예요. 그런 견제 그럴 심리도 수도 있는 것 있겠네. 같습니다. 네. 이야, 역시 예리하시다니까. 짱. 아이 정말. 제가 원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 정치 신동이 이제 벌써 30년 되셨어요. 네. 머리 염색하셨나 봐요. 빨리 갈 길 많아요. 어쨌든 우리 정의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하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당이 없어도 6월 국회의사 일정을 밟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참 큰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한국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날이 언제 올런지.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 강효상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많이 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물타기를 하려다 보니까 엄한 정청래 의원 얘기를 갖고 또 지금 시비를 계속 걸잖아요. 네. 요것도 잠깐 짚고 잠깐 쉬었다가 요것도 얘기 조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야 정청래는 뭐 그랬는데 왜 강효상만 10이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1월 5일 날인가 방송됐던 거거든요. 녹화는 아마 1월 4일 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1월 4일 날 동계 평창 올림픽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는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갖고 1월 4일 날 아마 윤영찬 수석이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윤영찬 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방송을 했고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본인은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효상 의원이 특정된 외교관으로부터 받아낸 정보를 정론관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한 내용을 가지고 왜 정청래 의원은 놔두고 우리만 가서 시비하느냐라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말씀을 하셨죠. 그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때문에 자숙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 당 참 신기해요. 잘도 보호하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 갖고 그냥 얘기.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청래 다운 이 약간의 이 뻥과 재밌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뭐 로데이터라는 게 로데이터 맞네요. 나와 있는 거 갖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을 뭐 다 풀어서 하는 공개돼서는 안 될 거를 입수해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외적으로 노출되고 공개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로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기자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로데이터라는 표현을 쓴 거죠. 사실은. 그럼 또 정청래 의원이 속상할 수 있으니까 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컴퓨터상으로 쳐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에 보고를 하기도 하고 기사 전 단계이잖아요.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마 로우 데이터라고 성격을 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영찬 제 얘기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문을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올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전 단계 소위 러프한 내용. 아니 근데 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어 문장을 좀 다듬는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발표된 내용을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된 것
시라는 공개되기 의미에서는 공개되기 전 단계니까 로데이터라는 얘기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예. 대중적 공개는 아니지만 그렇죠. 기자들은 국민을 그러니까요. 대표해서 국민 대신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개된 공개를 그렇죠. 하는 네, 자료라는 그렇죠.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데이터일 수 있죠.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도 로데이터지만 고진에 올리기 전에 초안 잡은 것도 로데이터일 수 있는데 그것은 공개냐 아니냐와는 사안의 본질과 전혀 벗어난 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3급 기밀 문서로 등록된 자료를 열람을 하고 그러니까 열람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 대상도 아니잖아요. 지금 논란했던 3급 이 공무원은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어째서 본 과정도 조사 대상이고요. 봤다 설령하더라도 그것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차례도 아니고 그것도 3차례나 걸쳐서 정보를 공유했다. 그럼 한 차례 이미 공개가 되고 두 번째 공개가 됐으면 세 번째 죄는 저지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괘씸한 행동이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재미삼아 언론에 부각이 되니까 드디어 겁도 없이 정론관에서 그것도 더 있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느낌도 들죠. 더 예.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정론관에서 면책 특권을 포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청래 의원을 굳이 끌어들여 가지고 물타기 하는 이런 것도 정말 저렴하고 나쁜 정치이지만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 같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하루 동안은 좀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법적 처벌을 하겠다. 허위 사실 그다음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더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청래 저희가 볼 그렇죠. 때는 김연아 대변인도 그렇고요. 저는 한 방송에서 저 상대였던 패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도 마치 기정사실을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토론에서 그러지 마시라. 정청래 의원이 마치 범법을 저질렀고 동일선상의 사건으로 다루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개된 TV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주 마냥 자신 있게 자신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도 이두화 의원인데요. 전 의원인데 이분도 즉각 사과를 하고 바로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풀텍스트로 보면 정청래 의원이 고발 조치를 하면 다 걸리는 걸릴 거죠. 수 있어요. 소지가 아니, 있어요. 정청래 의원은 그 로데이터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뭐 틀린 것도 아닌 방송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표현이고 본인이 얘기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라고 자막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이거는 끌어들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점을 좀 명료하게 해드리고요. 그 정청래 의원권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건데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 정청래 의원의 억울함을 우리가 또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명 및 대변했습니다. 해드리는 정청래 것으로 의원 하고요. 예. 화이팅 화이팅.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 죽었어. 그 강효상 의원에 대해 요 얘기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는데 강효상 의원 아까도 얼핏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강효상이라는 분이 사실은 그때 나와가지고 저도 시리즈로는 이렇게 생각 못했었는데 워낙 문제가 많은 분이어서 이것만 한번 우리 푸나님 읽어만 드릴게요. 정리만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강효상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선일보랑 서로 이렇게 상고법원 문제로 조선일보랑 결탁했다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편집국장이 강효상이었고요. 다음에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일 때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이 방송 나갔을 때가 바로 그러니까 박근혜 TV조선 비대위원장을 초대해서 방송을 하고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TV조선 보도본부장이 강효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이것도 강효상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된 시절에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최첨장 낙마시킨.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종결되다가 다시 불거졌죠. 전 이제 강효상이 이분을 이제 요즘에 저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왜냐면은 이게요. 그 강효상 편집국장이 취재 과정에서 결정적 위기마다 해법의 열쇠를 건네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결탁되어 있는
어떤 라인이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외교부 그 뭐 감참사관과 다른 또 다른 분야에 아주 이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충기 문자에도 등장하는데 보내주신 음악회 티켓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집사람이 수업이 많아 사양해서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장충기 삼성 장학생일 가능성도 있고요. 잠깐만 거기서요. 예.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이 얘기 꺼냈다가 뇌물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상대방 패널이 음, 눈이 동그래지면서 허위 사실이고요.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이런 톤으로 얘기해서 사실이에요. 그랬죠. 잘하셨어요. 어머. bingo. 어, 이런 분이시고 또 다음에 장자연 리스트에도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분이. 이것도 아니라고 또 부인하고 있죠. 다음에 그다음에 어쨌건 간에 그 장자연 관련한 이런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이분이 지금 소위 말하면 적폐의 아이콘이라는 표현이 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상한 뭐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이런 분이시고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틀 전에 밤에 하는 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 받았다 이 부분을 말하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 받으신 분을 우리가 뭐 비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웃고만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 조금 심층적으로 취재를 좀 해야 지금 될 하고 영역 중에 있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81학번이잖아요. 81학번이에요? 81학번으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면은 83년도에 군면제를 했나요? 그러면은 한참 정말 대학 가는 전두환 독재 타도하자 이럴 때잖아요. 그때 군면제가 돼서 졸업하면과 아울러 조선일보에 들어갔으니까 심재철 의원하고 아주 비슷한 코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심재철 의원. 그다음에 또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민경욱 네.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좀 이렇게 이 대학 시절에 대학 졸업과 함께 언론사에 들어간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돋보이는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언론사 일반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니 들어간 분들 중에 네. 네. 아, 계속 언론 얘기만 조금 하면은 조금 반응이 예민하세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언론 전체를 일반 언론 전체 일반화한 거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간 분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돋보이는 분들이 많다고요, 요즘에. 어쨌든 네, 한번 네. 파보고 싶은 분이에요. 네, 저도 파보고 싶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좀 판 후에 예, 그렇죠. 예. 잠시 킵. 좀 판 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근데 아들도 생계곤란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봐야 이야기를 되는 해봐야 거죠. 돼요. 해봐야 근데 돼요. 예. 근데 군 면제 받은 그래요? 건 맞죠,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면제는 공익 쪽인데 네. 뭐 제대를 이병으로 했던 뭐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탐사 보도를 다시 아, 해드리겠습니다. 탐사 보도, 지금 예. 접근해 가고 있어요. 네. 예. 순하님께서 조금 예. 파신 후에 예. 네. 킵. 오늘은 스킵. 네.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는 진행하시죠. 계속 그냥 아, 가는 것으로. 저기 그 직함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저거 좀 아니, 줄여주세요. 그냥 포용국가위원회 하면 돼요. 어. 비전만 빼면 좀 짧습니다. 예. 포비 위원장이신데. 포비. 뭐 뽀로로도 아니고 뭐. 아, 학번이 아, 대건 고등학교를 7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럼 79학번인데 졸업은 85년도에 했어요. 법대 졸업을. 근데 이것도 안 맞잖아요. 군대 안 갔는데 85년도 졸업을 했으면 81학번 맞죠. 학번로 치면. 제가 이건 더 보겠지만 재수 3수 했나? 그것도 좀 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은 85년도거든요. 걱정하지 군대 마십시오. 안 가고 그냥 쭉 4년 쭉 다녀서 85년에 졸업하면 82학번이라고 봐야죠. 우리 살생부에 지금 81학번. 81학번이요. 살생부에 예, 나경원이 1위로 올라가 있는데 강효상이 지금 6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좀 바꾸죠. 6위예요? 1위가 나경원 그 사이에 2위는요. 2, 3, 4, 5, 한교안 대표를 2위로 했어요. 4명이나 더 있어요. 아니요, 향교안은 뭐 한참 밑에 국회의원이 있고요. 아니니까 아직. 한참 국회의원 총선에는 아니니까. 우리 김성태 씨도 있고요. 많이 네. 있습니다. 우리들 그 사적으로 얽힌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고발 당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태 ING니까. 그래서 강효상 앞에는 호를 하나 붙여주죠. 뭔데요? 생계곤란 군면제자 강효상 의원 이렇게. 홀 좀 줄여주세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이 그분이 독자셨어요.
독자여서 이제 군대를 가면은 봉양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살짝 자제를 하고 아니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문제는 황교안이든 반마진도 있지만 황교안이든 강효상이든 뭐 국가 안보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좀 가당치도 않고. 자, 빨리 진행하시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제가 한교안 지금 아직 네. 저 순위에 못 오르고 있는 순위에 못 오른 유일한 이유는 단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인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민생 대장정, 참 이 정말 네이밍에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민생 투쟁 대장정이죠. 태극기 부대가 정말 태극기를 모독하는 것처럼 민생 대장정이라는 이 그러니까요. 네이밍도 정말 참 민생을 참 비하하는 서글프게 만드는 그러한 네이밍인데 어쨌든 황교안식 민생 대장정을 끝낸 후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마무리 기자회견도 했고요. 또 뭐 페이스북에 쓰고 등등 했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그 기자회견 문이 있죠? 예, 기자회견문이 있는데요. 소개도 조금 해주시고요. 이제 그 오늘 10시에 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원외이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꼭 안 가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개원식 하는데 기자회견을 같은 동시간대에 잡았다는 것도 참 어이없는 꼼수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긴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회견문을 하셨어요. 근데 꼼수가 아니고 중간에 죄송한데 진짜 이 양반 멘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5월 23일 정신이 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때 집회에 가서 군이 내상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항명하라라는 선동을 했던 게 있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3일 날 날짜를 같이 해야지만 이슈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려. 정치를 이상하게 근데 배웠네. 보통의 경우는 상식적이면은 그런 시간대는 피해서 오후에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고관검사다운 거예요. 진짜 희한하죠. 정치 공작을 정면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러고 언론이 그걸 수용을 하거든요. 보수 언론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근데 만약에 이건 최소한의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지만 하면은 비난을 받았겠죠. 비판을 받았겠죠.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원내 정당의 아니 대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민생 대장정 본인 스스로가 네이밍을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민생 대장정이라면서 투쟁자를 뺐죠. 그리고 그 내용의 면모를 보면 소개 조금 해주세요. 네, 중요한. 보면은 무슨 지옥이다. 그다음에 그게 저 기자회견문 안에 나오는 말인가요? 지옥 나오죠. 잠깐만요. 그 기자회견문 내용은 아니고 먼저 페이스북을 썼고. 네네 예, 쓰면서 얘기한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절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이 가봤더니 무슨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주민들이 느닷없이 치솟는 공시지가와 날아오는 세금 청구서의 한숨과 걱정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 같은 쓰레기 오페스 처리에 환경 훼손이 있고 근데 강원도에 갔더니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보상 계획으로 2번 절망하고 있고 4대강 보호 파괴에서 수문 개방했다가 농사 다 망쳤고 탈원전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버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좌파 경제 폭정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최상위층과 국빈층의 소득 격차가 13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비교하면서 그것도 페이크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기자회견문 네, 90%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서 건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되는 듯한 오만방자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대1로 만나서 민생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1대1 하자고 또 얘기했고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하고 사과하라는 얘기. 그러면은 뭐 복귀하겠다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맞네요. 그 지옥이란 얘기는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안 썼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해라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기자회견문이다라고 예. 총평을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좀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데다가 페이스북에 이제 지옥 이야기를 해서 또 비난을 받으니까 차마 기자회견문에는 그 단어를 안 썼네요, 보니까. 네. 안 썼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는 곳마다 아우성을 치고 절규한다, 뭐 지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황교안 가는 곳마다 국민들이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에게 대한민국이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라고 절규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교안이 민생투쟁 대장정한 그 기간이 한교안에게 지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랬을 너무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던 거죠. 가는 곳마다. 왜냐면 황교안 씨가 그 갈 때마다 행사들이 있잖아요. 다 그게 조직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농민들까지도 동원을 했잖아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갈치 시장에서 폼나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이 해필이면 연휴였던 거, 휴무였던 거예요. 휴무였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레드카페트가 깔려 있지 꿈을 뻔했네. 않은 깔려 있는 곳에서는 편안하게 이제 그 대회장을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여타 지역에 갔을 때는 광주에 갔을 때도 굉장히 험한 꼴을 당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주도 가서는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주민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수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민생이 잘못돼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당한 현상이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살면서 가장 치욕적인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 사실 살면서. 예. 뭐 어떤 경우가 있었겠어요. 저 단마진으로 군대까지 안 갔던 분인데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헛것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다녔는데 국민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절규했다고 하는데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 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아, 거예요. 요새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지역이구나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역사는 이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그 다음은 시극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이제 결국은 황교안 씨가 이제 총리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번 그 코스프레 비슷한 것들 이제 해보고 저거 해봤으면 계속 진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다가 지금 이제 대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꿈을 난데없이 지금 뜬금없는 시기에 꾸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요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고 처음에 조금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낙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너무나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야 저는 완전 갔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나경원 이제 완전 갔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정상으로 보이면 저게 조금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긴장감을 갖고 봤어요. 근데 저는 요새 좀 웃겨요. 그러니까 저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렇게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서 약간 비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면 황교안 전 대표는 그 대통령 밑에서의 총리가 다시 뭘 해보겠다고 등장을 했는데 아주 급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희극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상 하나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이제 예상이 돼. 이제 나경원의 막말이 나올 타임이 또 됐습니다. 근데 나경원 요새 조금 이제 그렇죠. 안 떠가지고 밀리고 있어. 그렇지, 근데 그럴 수 있네. 한교안 민생 이거에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거를 보니까요. 18일간 4080km 민생투쟁 소감을 밝혔다. 남들이 보면 걸어간 줄 알겠네. 훈아님 아니, 여기에도 1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하필이면 18이래요? 19일 하루 더 그러니까 채우지. 이상 18일간 정말 이거는 정말 운명이다 진짜. 운명이다. 운명이에요. 자, 이게 이거는 그리고서 가서 군대에 가가지고 무슨 정부와 입장 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분간이 안 되나 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나. 제가 요즘에 황교안을 계속해서 방송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조금 점잖고 나경원보다는 정상에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박근혜 더 심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망가진 이유가
최순실 박근혜도 있지만 황교안도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총리와 느끼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최순실 박근혜가 엉망이어도 이제 황교안이 우리가 역대 알고 있던 총리들 중에 기본을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기본,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은 걸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은 안 걸르고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고 말은 저 율사 법관 출신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 이제 법이 뭔지도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박근혜 최순실 팀에다가 황교안이 게이트키퍼로 총리로 있었던 것이 그럼 서열 정말 3위였네요. 서열 3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정윤회가 서열 3위라고 얘기했던 그 박관천 경장이 있었던 2013년도는 그게 맞는데 이분이 그 뒤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상황 전에 13년에는 서열 3위가 정윤회가 맞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서열 3위가 황교안이네. 그렇지. 황교안 대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기자회견을 놓고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 정책의 대전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대1 만나서 들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앞부분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서 벼랑끝으로 내몰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면 그 다음에 앞장서서 도왔는데 만약에 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나 황교안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되면 어떻게 뭐 같이 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슨 앞장서서 도와요. 타도투쟁을 해야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타도투쟁을 해야 되는데 1대1 만나자. 이건 꼬랑지를 확 내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점잖은 꼬랑지가 뭡니까? 양반이 그래도. 기자회견문의 전체 내용은 이런 많은 내용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 저 한번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좀 너무 험악하게 말을 했는데 이거 좀 일소할 수 있는 계기는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저 얘기를 들어주는 걸로 해야지만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꼬랑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웃기는 게 예. 이 경제 정책의 대전환 한다고 해놓고서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하우 즉 어떻게 바꿔야 된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그냥 그 얘기 한 대에 바로 끝내고 1대1이요 이러고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나 아까 보면서 웃었는데 앞에 보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52시간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나 정말 그리고 재미있는 분들이야. 우리가 또 기쁜 소식을 주말에 받았잖아요. 봉준호 감독. 예,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했던 게 주 52시간 채우고 최저임금 보장하면서 영화를 찍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선진국에서 하는 영화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만든 영화가 이렇게 최고의 상을 받게 돼서 또한 기쁘다라고 얘기한 점을 주목하면 이 황교안 당대표의 기자회견문은 봉준호 감독한테 좀 그 내용을 좀 보고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진짜 기자회견문 작성한 사람 누군지 궁금해요. 다음 봉준호 감독 영화 제목이 단마진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요? 봉준호 감독은 딱 명사형으로 딱 짧게 끝나잖아요. 단마진. 기생충. 아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상하네. 아이고. 근데 전 참 좀 어머 방언이었어요. 죄송해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진지하게 나가. 아니, 병역 면제 진지하게 바로 이어져야죠 그때는요.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왜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를 우리가 늘 갈구해야 되니까. 저게 정상이면요. 저렇게 돌고 나서 경제가 지금 애를 쓰는데 이런 점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좀 조금 내용 있게 좀 디테일도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너네가 하는 얘기도 야당도 쓸모가 있구나. 그리고 그중에 들을 얘기도 있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내용 아무것도 없이 경제전환위원회 만든대잖아요. 갑자기 경제 폭정이라고 이렇게 한 뒤에 1대1이요. 뭐 하자는 건지. 1대1요. 요게요. 지금 이분 18일간에 뭐 민생 투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다 보니까 이게 민폐 투어가 됐어. 지금은 민폐 투정 부리고 있어요. 투정.
아 이게 진짜 아이고. 정상이 1대1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1대1요. 국회를 열자. 그리고 국회 들어서 요런 거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고 이게 좀 점수를 딸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네. 한교안 딱해요. 대표는 앞에다 붙여줄게요. 1대1 한교안. 그 이름으로 개명을 하시지. 1대1 한교안. 자유한국당의 1대1 대표. 이게 평생 간다 이제 봐봐. 아유 융통성 없는 분 참. 하여간 네. 이게 이제 좀 상당히 근엄하게 보이셔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적어도 나경원보다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잠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틈을 그분- 타서 굉장히 이분도 희극적으로 지금 아니 가고 그 있어요. 근엄하게 보이는데 하는 짓이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이니까 되게 더 이상하죠. 뜬금없는 언밸런스예요.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며칠 사이에 굉장히 늙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원래 보니까 나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아, 전화 안 보시구나. 저는 그 화면을 봤는데 음. 좀 많이 사그셨어요. 아. 고생이 많으세요. 진짜. 아이고. 그래서 꼬랑지라는 표현을 이게 쓰고 나시더니 상당히 점잖은 표현으로 바꾸셨네. 민생 사그셨다. 대장정의 현장이 지옥 같았다라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면 네. 얼굴이 그렇게 좀 안 좋아지게 된 게 본인이 진짜 힘들었나 봐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본인이 나 진짜 이 대장정 하는 거 너무 힘들다. 나 그만 좀 하고 싶다라는 절규로 들리고요. 진짜 황당 그 자체여서 이제는 뭐 웃기더라고요 그게. 아니 진짜 네. 그거 웃기잖아요. 군에 가가지고 뭐 군이 정부가 입장 이게 아까 그 저 강효상 요 사태에 대해서 얘기 않고 너무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게 적어도 법관을 하고 뭐 법무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 좀 어려운 지난번에 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기무사에서 왜 계엄 문건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말이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이제 이거는 완전 쿠데타 지시를 내린 거죠. 선동이지, 네, 선동을 한 쿠데타 거고요. 선동이죠. 그다음에 그 뇌사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 현역에 있는 군인들과 예비역들에게 그야말로 국민을 모독하고 군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에서 사설로 이 한교안 대표의 발언이 항명을 유도하냐라는 사설 제목으로 됐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이거 푸나님 한번 해가지고 올려서 오케이. 우리 시청자들이 좀 한번 쭉 그러니까 이런 것 읽어갈 수 있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이게 저쪽이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다가 쭉쭉 빠지잖아요. 그게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싶어도 이게 체면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보수에. 근데 이게 체면을 안 지켜주는 군대 안 수준으로. 갔던 분이 군 발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지금 치고 이게 뭐 군 관련 발언 그렇지 뭐 그렇지 이게 등등등 너무 하니까 너무 오버해서 선을 넘겨버리면 사실은 지지해주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 한교안 대표가 했던 막말 중에요. 대변인 짓. 그렇죠. 질인지 근데- 지신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그게 예전에 얼마 전에 반민특위가 반문특위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합법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 그때 그 푸나님하고도 그런 얘기 얼핏 나눴던 것 같은데 그날 저기였죠. 뭐 왜 우리가 독재자의 후예면은 왜 김정은을 맞아요. 욕하지 왜 우리가 후예냐 하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대변인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앞에 거는 나름 연구해가지고 그쪽 메시지 치면서 써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설에는 민경욱 저희가 뭘 메모 건네준 걸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준비해가지고 말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기하다가 꼬인 거예요. 쫄았어요. 애드립하다가 나중에. 대변인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름 준비해가지고 한 것까지 확 다 까먹고 이제 혀가 꼬인 거죠. 말이 꼬인 건데 좀 딱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하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아주 격렬한 투쟁을 하다가 손학규 대표 이제 그만둬라 하는 이제 쟁점이 조금 물 건너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일단 손학규 대표가 버티고 있고
또 계속 그 공격에 이제 선봉에 서던 하태경 최고위원이 약간 노인 폄하 발언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제 막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90도로 네, 전환했죠. 소리를 낮추니까 내부의 이제 국면은 조금 잦아드는데 그런가 그래서 이제 당권파냐 또 과거 바른정당계냐 이렇게 균형이 당권파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느렇게 굴러갈지 그리고 과연 안정이 되는 건지 그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까지 10%대 이 지지율이 안 되면 거취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바른미래당의 정치인들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역으로 이렇게 쥐고 흔드는데 예를 들어 지지율이 한 뭐 7~8%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당이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당내 이런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망해서 그런 거다라고 논리를 설파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상정 기간에 유승민 전 대표가 보여줬던 이 오락가락 행보가 결국은 유승민 전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뭐 강한 리더십을 갖고 어쨌든 관철시켰고 패스트트랙까지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물러나지만 않으면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원내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결국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건데 누구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요런 상태로 그냥 찌그럭빠그럭 하다가 총선 직전 국면에서 공천권 행사를 갖고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흔들어대지만 결국은 마이 웨이를 통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총선 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태경 그 최고위원의 막말, 노인 폄훼 발언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를 봤다고 보는데 당직 임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왔고 하태경도 막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잦아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이상하게 꼬이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슨 김한길 혁신위원장 설도 나오는데 김한길 전 의원님은 참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여북하냐라는 건데 이게 구태의연한 정치가 낳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도 역시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나온 분들과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이제 만든 급조된 정당인데 이분들 역시도 좀 구태의연한 정치의 전형을 예. 그러니까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근데 총선을 통해서 김한길 의원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만 지금 투병을 하고 있던 걸로 이렇게 들려서 아마 굳이 이거 제가 설명을 안 자체가 아닐 드렸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전혀 아닐 거예요. 오늘 안철수계가 지금 정병국 뭐 혁신위원장을 추대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거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아니 웃기잖아요. 근데 정병국 의원은 사실은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범인데. 그 정병국 자체가 유승민계인데 안철수계도 유승민계도 손학규계도 아닌 사람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혁신위원장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뭐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이런 거 아니에요? 당대표나 일괄적으로 최고위원 다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혁신하는 그런 상황이 맞잖아요. 근데 손학규 체제를 또 그대로 두면서도 혁신위원장을 또 하나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한다는 게 바른정당계의 정병국이 정병국을 미는 게 국민의당 출신들이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였나 보죠.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이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계속 자충수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난 주말인가 그런 거 있었죠. 8명 달랑 8명인가
8명 가지고 와서 너무 유세 부린다고 또 국민의당계 손학규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기자회견을 하고 뭐 무슨 짓이에요 그게. 하태경은 진짜 너무했죠. 그 나이 먹으면 어쩌다 이런 표현을 직접 면전에 대놓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할 수 있나요? 그게 이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우리는 공갈 발언으로 최고위원직을 공갈 물러났던 그렇게만 말해 이야기해도 공갈이라는 바른 표현을 써도 네. 예. 사실대로 표현을 해도 문제가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부 대표 앞에서 이렇게 천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용인되지도 않죠 저희는. 네. 이렇게 말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실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말할 때 참 조심을 하고 근데 얘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적이 없잖아요. 아까 꼬랑지 때문에 저한테 한 꼬랑지는 말씀. 어때요? 아갈머리도 표준말이라면서요. 그 꼬랑지가 어때요 진짜? 잘하셨어요. 뭐 꼬랑지로 하겠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꼬랑지를 아니 부르지 꼬랑지가 못하고. 없는데 꼬랑지라고 표현해서 비유를 해서 음.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더 이상 우리가 또 너무 점잖다고 저는 사실은 일부에서 지적을 좀 받아요. 새가 날아든다 왜 이렇게 점잖게 하냐고 저보고. 그렇죠. 오늘도 댓글들이 더 세게 나가라고. 일부에서 그렇죠. 지적받는 게 아니고 저는 많은 부분에서 지적받아요. 늘. 자, 오늘 하여간 한국 정치가 정말 이렇게 돌이켜 보는 곳마다 곳곳에 정말 문제가 큽니다. 자유한국당 그렇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당들도 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해보면서요. 오늘 비 오는데 감기들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끔씩 쉬고 싶어요. 이 다음 방송도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한 3, 4분 빨리 끝내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는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